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천만입니다. 이번에는 12대 중과실,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상담 가장 많습니다. 이거 12대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증문즉답을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중과실 같으면서 아닌 거, 이런 거 너무 헷갈리는데 더더더 중요한 거는 저도 헷갈리지만 경찰관들도, 교통경찰관들도 헷갈리는 12대 중과실이 너무 많고, 검찰도 좀 애매한데 일단 기소해볼까 했다가 무죄 받는 사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12대 중과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이거 12대 중과실이에요? 라고 질문 오면 증문즉답 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특히 작년 연말에 어마어마무시하게 운전자 보험을 판매를 하셨죠. 그래서 그 고객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그 고객분들이 교통사고만 나면 경찰이 접수하지도 않고 12대 중과실이에요? 나 피해자인데 합의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해주시는 시기가 지금 현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중상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빙판길에 사고가 좀 크게 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테고요. 이거 아시죠? 교통사고 긴급전화는 9335-9393 112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긴급전화는 9335-939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차 간단합니다.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12가지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우리 큰 틀은 신호 위반 너무 간단하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 너무 간단하잖아. 제한속도 초과 20km 초과면은 제한속도 초과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남들 다 아는 거 말고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다. 경찰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거 위주로 한번 사례들을 하나하나 실제 판례들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울 것 같죠? 신호위반을 굳이 공부해야 되나? 근데 정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황색불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명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황색신호, 초록불에는 가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 거 다 알아. 빨간불에 지나가면 12대 중과실인 거 다 알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갖고 왔겠습니까? 이 황색신호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황색신호에 통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실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결 사례고요. 결론은 황색신호 때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사건의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건은 어떻게 났냐면요,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를 보고 교차로예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한 거예요. 교차로 진입했죠. 이 교차로 아니죠. 여기 안은 교차로 진입했는데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정체가 돼 있으니까 반대편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안에서 멈춘 거예요. 요 교차로 안에서. 요 안에서 멈춰 있다가 이제는 황색 신호가 왔겠죠. 당연히 적색 신호로 바뀌었겠고, 이미 요 안에서 일단 진입은 나는 화살표 신호를 보고 녹색 신호에 좌회전 이미 했는데 이 안에서 황색 신호 바뀌어 적색 신호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앞차가 이제 뚫렸겠죠. 좌회전을 다 마무리하다가 여기서 꽝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법원 사례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이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12대 중과실이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기소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경찰, 검찰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지? 왜를 아셔야죠. 이거 의외로 고객분들이 엄청 많이 문의 주세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봤을 때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블랙박스부터 봐야죠. 어떻게 증문즉답을 해요? 그럼 블랙박스를 보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지금 아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 보세요. 진입 10점이 기준이다. 신호 위반 여부는 교차로 진입 10점의 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핵심. 이게 뭐냐면 신호등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이게 황색불이라고 할게요. 가운데. 근데 이게 정지차선이야. 교차로 정지차선. 이때 정지차선을 어느 신호 때 지나갔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황색 신호 때 통과했어. 이거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초록불이야. 초록불. 이 시점이 초록불에 쬐는데 바로 여기 지나가자마자 노란불이 됐어. 황색 신호가 됐어. 그리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건 신호위반 아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 1번 신호위반 사고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면 이건 이미 정지선을 통과할 때는 이미 초록불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적색 신호였지만 넘어갈 때, 이 정지선 넘어갈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그때 사고가 꼬리물기는 맞다. 근데 꼬리물기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앞차 상황을 잘 못 보고 들어가서 통행을 방해했어. 그건 알겠어. 이건 꼬리물기입니다. 꼬리물기. 그래서 이 꼬리물기는 12대 중과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처벌은 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는 물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황색 신호 때 사고 났어요 라고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 반드시 블랙박스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정지선 넘어갈 때 이 찰나에 황색 불이었는지 녹색 불이었는지 요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들어갔느냐가 언제 빠져나왔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교차로 안에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 사고에 녹색불에 정지선 넘었다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다만 범칙금은 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12대 중과실과 범칙금은 비교 대상 아니죠. 2번을 넘어갈까요?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이면 다 중과실일까? 2번은요. 중앙선은 넘었지만 사고 원인이 아니라서 무죄가 된 사례네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였냐면요. 이건 실제 판례를 제가 요약해온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피고인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중앙선 침범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은 유죄로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 역시 중앙선 침범이니까 유죄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법원에 기소까지 해서 재판을 받은 사고입니다. 이게 어떤 사고냐면요. 좁은 도로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법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불법 주차가 있고 그래 여기 중앙선 이게 불법 주차가 돼 있었고 버스가 좁은 도로 갈 때 이거 피해 가려면 여기를 잠깐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짝 여기에서 사고가 여기서 빵 난 거예요. 살짝 밟은 상태에서.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밟고 주행했어요. 근데 이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돌진해서 충돌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냥 들이박은 거야. 그래서 우리 검사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중앙선을 넘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제가 써왔지만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왜인지를 이해하셔야 우리 고객분들이 질문했을 때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 바로 보시죠. 적법했다. 왜냐하면 도로 우측폭이 좁아서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서 넘은 것은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통행 방법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주요 쟁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무죄를 줄 때는 여러 가지 막 사유들을 살을 붙여줘요. 그래야 무죄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건 핵심은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인과관계의 부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판사는 이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최차선으로 갔더라도 갑자기 돌진해온 오토바이하고는 무조건 부딪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형사재판이긴 하지만 민사로 봤을 때 100대 0이다. 이거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 아까 다시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게 중앙선이야. 이게 중앙선이고 이게 옆 끝선이에요. 그럼 여기 주차들이 막 돼 있어. 이거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만한 버스가 살짝 밟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가 여기서 부딪힌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 와서 부딪힌 거야. 이 사고는. 이거는 버스가 요 안에 있었어도 못 피했을 거다. 오토바이가 그냥 들이댄 거다. 절대 못 피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토바이 100대 0 과실이라고 이미 이 형사 법원의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이 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다른 사고에서 이런 이유로 12대 중과실과 이 교통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항상 사고를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사람의 잘못과 상대방의 피해,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인데 본인이 뒤에 수방에서 앞차를 박았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차에서 목 잡고 내렸는데 그 사람 입에서 술 냄새가 엄청 나더래.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너 음주운전이잖아.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100% 박아놓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겠지만 이 교통사고에서는 100대 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의 형사적인 잘못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암기가 아니라 이해합시다. 이해하고 가시죠. 어쨌든 이 사고는 중앙선은 침범했지만 사고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 나왔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중앙선 침범 조금 어려웠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하고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문제 없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도 이해해줘가지고 송치를 안 했는데 또 이게 중앙선이라고 할게요. 가운데 굵은 게 여기서 누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뒤에서 후방 추돌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 상대방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에요? 라고 또 이분이 전화 오셨는데 아니에요. 이분 중앙선 침범했다고 당신이 후방 추돌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상대방의 뭔가
잘못만 헐뜯으려고 하는 조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앞차가 중앙선 침범한 거하고 지가 후방 추돌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이것도 확정 판결입니다. 2015년 사고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논외로 확정 판결인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사고였냐면요. 고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 고정은 뭐냐면 이분이 버스 운전자분이 약식 기소를 받으셨던 거예요. 약식 기소, 벌금. 예, 근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데 억울했던 거지. 약식 기소된 걸 나 그냥 재판 한번 받아볼래, 무죄 주장해볼래 라고 하면 이거를 정식재판 청구라고 해요.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의 사건 부호가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이 사건 부호만 봐도 저는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약식 기소됐어요. 그냥 벌금만 내. 근데 얼마나 억울해. 나랑 상관없다고 느끼신 거야, 이 버스 기사님도. 그래서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무죄 주장해봐야지 라고 해서 고정사건 부호가 따졌고 이렇게 무죄를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3번 넘어가도 될까요? 서린애님 질문이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이 청구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고 있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2개가 안 되죠. 음주운전, 무면허.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도 특색 있는 사례들 제가 갖고 왔어요. 12개 다 채워왔습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포함 그 약관을 가입하셔야 이거 경찰 등계부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죠. 이때 운전자 보험이. 싸우고 싶잖아. 이분 얼마나 억울해요. 버스 기사님. 무죄 받으셨습니다. 판결 결과 보니까 검사가 항소까지 했네. 근데 검사들은요, 이렇게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체계상 시스템상 항소를 하게끔 돼 있어. 항소까지 했는데 결국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포인트, 12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받는 것 아니에요.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와서 부딪히면 치고 와서 부딪힌 거야.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버스가 중앙선 침범 안 했어도 치고 와서 부딪힌 것 같아. 뭐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불로 뛰어든 나방이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의 결과지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제한속도 초과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그 중앙선 침범 이해하신 분 이것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부산을 넘어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이것도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네요. 뭐야? 노는 항소심 사건 부호입니다. 항소심 사건 부호. 이거 다 하셔야 돼. 얼마나 이거 아는 척하기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고단, 고합, 형사사건 1심이고요. 노 2심. 고약, 예를 들어 고약은 약식사건, 벌금형이죠. 근데 이거에 내가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해? 그러면 고정. 이 정도만 알아도 고객분들이 문자 같은 거 갖고 와요. 나 이러면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사건 번호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 딱 고약이네요. 약식입니다. 벌금으로 끝났네요. 이 정도 딱 말씀해 주시면 교통사고의 신이죠, 여러분들은. 대전지방법 사건이고 이거는 어떤 사고였냐면요.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시속 132km로 과속 주행을 하셨네요. 네, 무려 52km를 오버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 나면은 원칙은 뭐다? 12대 중과실 위반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쨌든 52km 과속 주행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2차로로 주행 중 갑자기 갓길로 나갔다가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서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 분리대까지 들이받았대요. 이건 뭐냐면 이게 1차선, 2차선 갓길, 얘 갓길 조그맣죠. 갓길이고 중앙 분리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과속을 한 거예요. 52km 초과 132km로 52km 초과해서 가고 있는데 피해자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 갓길이 들어갔다가 급작스럽게 2차선 간 건데 1차선까지 이렇게 간 거야. 이 정도야. 그래서 여기서 꽝 사고 난 거예요. 사고 과정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해자가 80km 도로에서 132km로 달리다가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고도 경찰은 당연히 이거는 12대 중과실이다. 과속 너무 심하다. 과속 안 했으면 이거 사고 안 났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법원의 판단 봅시다. 바로 쟁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과속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을까? 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제한속도 80km 지켰으면 제동거리 확보됐다. 그래서 사고 피하거나 피해는 줄었을 거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적용된다. 12대 중과실의 예외. 이게 뭐냐면 사고와 과속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 아까 위에 중앙선 침범 사고죠. 그래서 12대 중과실 적용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립된 거죠. 이 대립에서 법원의 판단, 무죄 이유죠. 신뢰 원칙. 상대방 차량이 갓길로 이탈했어. 갓길까지 간 거야. 2차선도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멈추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1차로로 여기도 돌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돌진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다. 이런 예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게 판사가 판단한 거예요. 설령 피고인이 100번 양보해서 80km 준수했어도 그렇게 가로번등으로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은 과속 아니다. 상대방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 운전이 사고 원인이다 라고 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항소심이었죠.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 주장 받은 겁니다. 1심에 이건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1심 판사는 유죄라고 봤네요. 1심 판사도 과속 차량에 과실이 있다라고 봤던 건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20km 초과를 했더라도 과속이 원인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블랙박스를 보고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100% 판단에 확정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고객분들한테 이런 판례 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고객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대처 능력을 보고 전문가로 대우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판례 있다. 이 정도면은 조금 무죄로 다퉈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번호 이런 것들 주면서 이 사례들 알려주시면 설령 그분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을 인식 자체는 엄청 전문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사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지금까지랑 달리 유죄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이거 상황 한번 볼까요? 사고 사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는 원칙이 12대 중과실이에요. 교차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넘어갈 때 이 안에서 끼어들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왜 새치기를 하냐고. 여기 차가 지나가는데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끼어들기죠. 여기서 끼어들기 하지 말라. 여기서 끼어들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면 뭐다? 12대 중과실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교차로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사례 갖고 온 거예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안 돼요. 우리 뭐 터널에서 앞지르기 위반,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위반 12대 중과실인 건 많이 알고 계신데 교차로는 많이들 모르시길래. 이거는 왕복 2차로 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밀착하면서 서행을 했대. 여기서 갑자기 이쯤에서 우측에서 서행을 한 거야. 깜빡이 켜면서 우측으로 갑자기 붙으려고 하는 거겠지. 뒤쪽으로 붙으려고. 비상등 끼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과속을 한 거야. 끼어들게 한 거죠. 여기 써있죠. 앞차가 주차를 하거나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지. 옆으로 서서히 빠지니까. 그래서 살짝 중앙선 넘어가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했대요.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다 이 차를 박은 거야. 이 차 다시 앞으로 왔겠죠. 여기서 꽝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앞차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대. 얘가 또 좌회전을 시도했대. 얘도 이상하네. 얘 비정상이네. 얘도 추월하던 뒷차하고 충돌한 거예요. 제가 그린 게 맞네요. 여기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부터 바로 보시죠. 교차로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절대 안 돼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차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면 비상등을 켰어도 좌회전이나 직진된 다른 행동 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양보했대. 근데 앞차가 이거 헷갈릴만 해요. 설령 앞차가 양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금지됐을 때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된 데서는 막 앞차가 막 너 먼저 가 그냥 나 갈까? 이러다 사고 나. 이거 안 됩니다. 앞차를 믿지 마세요. 앞차가 양보해도 절대 추월하지 마세요. 이 부분 강조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 교차로에서는 양보를 받아도 추월하지 마라. 뭐 얼마나 된다고 굳이 추월하지 마세요. 지금 판례가 이래요. 판례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교차로에서는 누가 양보해줘도 먼저 가지 마라. 그러다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가 갖고 왔죠. 헷갈릴 만한 걸로. 5장. 철길 건너무 통과 위반은 이거는 사례도 없어요. 사례가 없어. 법조문 자체를 써왔는데 이 사례가 왜 없냐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철길이 별로 없다. 요즘에 철길이 별로 없다. 두 번째, 다른 12대 중과실이랑 달리요. 이 사고는요. 12대 중과실에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다쳐야 12대 중과실 처벌 받으니까요.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대부분 가해자의 지인이에요. 가족이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철길 건너무 사고가 있다. 이게 차예요. 차. 이게 운전석이라고 하면 운전자 말고 운전자가 가해자고 대부분 가해자. 차 내 승객이 뭐 4명이 탔다고 쳐. 차 내 승객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 사고에서는 이 철길 건너목 안에서 보행자를 칠 가능성은 제로죠. 거의 0%에 가깝죠. 이 사고의 피해자는 철길에 갇혀가지고 철도랑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의 피해자는 가족이다 아니면 친구다. 그래서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였어요. 6번은 횡단보도 사고 가장 많죠. 횡단보도 사고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또 항소심 판결이네. 이제 아시죠? 이제 노 써있잖아. 여러분 이제 아시죠? 노.
이것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고입니다. 사고 현황 바로 보시겠습니다. 가해자는요, 광역버스 기사님이세요.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시속도 잘 지키셨네. 제한속도 60km에서 45km로 너무 잘 달리셨죠.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 그 와중에 고개를 숙인 채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답니다. 결과는요, 버스 정지선 직전에 진입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어. 근데 버스가 무겁잖아요. 정지선 직전에서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스키드 마크 쫙 나는 거고. 그래서 보행자가 12주 중상에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니까 기소까지 한 거죠.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기사님께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했습니다. 신뢰 원칙이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약속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운행하면 충분하다.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것까지 예견해서 미리 감속할 의무까지는 없다. 아니, 빨간불에 왜 굳이 뛰어드냐고요. 이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시간이다. 블랙박스도 분석 다 했죠. 법원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 2초밖에 안 된대요. 이 말은 뭐냐? 인지하고 바로 브레이크 밟았어도 멈출 수 없었다. 특히나 이 버스는 60km 도로에서 45km로 주행 중에 전방 주시도 게을리한 증거가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무죄 나와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죠. 그래서 이거는 1심에서도 무죄 받았고요.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하고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고면 여러분들 다퉈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시킨 운전자 보험 가입시킨 고객분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런 사고들 열심히 싸워서 무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실 거예요. 이런 보험 없으면 다툴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워서 못 다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음주운전 우리 보험이랑 상관없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음주하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 사례예요. 이 사례. 바로 사고부터 보시죠. 피고인은 대리기사님 불렀어. 기사님이 와서 운전까지 해줘서 대리기사님 쭉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경로로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 싸운 거지.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기사님이 1차로에 그냥 차 세워두고 가버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대리기사님이 약 올라니까 차 버리고 빠진 다음에 대부분 숨어있어. 담벼락에 숨어있다가 운전하자마자 신고해요. 99.9% 기사님이 신고해요. 이런 사례에서. 진짜 이런 사례 특이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운전자분이 아니, 앞뒤로 차량들이 엄청 막힐 거 아니야.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났을 거잖아요. 차 버리고 갔는데. 그래서 다른 대리를 불렀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분은 대처를 엄청 잘하신 거야. 뭐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대리를 불렀대 바로. 근데 도착 전까지 얼마나 뒤에서 빵빵거릴 거예요. 도착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잖아. 그래서 그 대리기사님이 오기까지 약 3m, 이거 핵심이에요. 모두가 다 구제받을 수 없어요. 약 3m 구간을 직접 운전해서 가장자리로 차로 옮겨놓은 거야. 3m.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기사한테 전화하고 다른 대리한테 전화하고 3m 가는 동안에 누가 신고까지 했으니까 음주단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첫 번째 대리기사 신고한 거야. 숨어있다가 저 새끼 잘 걸렸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음주단속 해가지고 당연히 기소까지 됐겠죠. 근데 이 판단, 긴급피난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좁은 길목에서 차가 멈춰있어서 교통방해 및 사고 위험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건. 그리고 딱 3m만 이동시켜서 계속 주행의사 없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다른 대리기사님한테 전화한 정황을 당연히 냈겠죠. 이거 안 냈으면 이거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m만 이동시키려는 목적이 뭔지 이게 입증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당장 사고를 막고 교통마비를 해소하려는 그 이익이 더 사회적으로 컸다라고 판단해서 유법성이 조각됐다. 무죄 선고됐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거는 핵심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다른 대리기사를 다시 불렀다라는 정황, 이거 입증할 수 있겠죠. 전화 받고 왔을 테니까. 두 번째, 3m 딱 운전하고 내렸겠죠. 실제로 나는 차만 빼놓을 의사였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무죄 받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는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음주운전했는데 저 어떡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분 토닥토닥 해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한번 문의 주시면 간혹가다 이렇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무조건 음주운전했다고 가세요. 음주는 무조건 처벌이야 이러지만 마시고, 그러면 또 그 안에 보험 계약이 또 만들어집니다. 장담합니다. 무면허 운전.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어요. 요것도 재밌어요. 요런 사례 있습니다. 요런 사례도 있어요. 이거 바로 사건으로 봅시다. 이거는 수원지방법원. 와, 이거는 따끈따끈하게 2024년 9월 25일날 선고한 사건입니다. 고정은 여러분 뭐라고요? 고정은 무슨 사건? 약식기소 벌금으로 끝났는데 정식재판 청구한 거다. 이것도 뭔가 억울했던 거예요. 진짜 억울했을 때 이래요. 억울하지 않으면 그냥 약식기소 나오면 벌금 내고 말아요. 그런데
이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억울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대요. 근데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야. 그것도 잘못한 거죠. 무면허 운전이죠. 또 4km 구간 운전하다가 또 적발되네?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원인이 뭐였어요? 음주운전이었죠. 왜? 음주운전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과거의 음주운전 사건이 되게 재밌게 무죄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근데 이분은 무죄라고 자기가 확신하고 과연 무면허 운전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이분은 운이 정말 천운을 타고나신 분이면 천운을.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 자, 원천적인 무효. 이게 뭐냐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건, 즉 음주운전. 이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입건된 거예요. 이 1번 사고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면허 취소 잘못된 거다. 면허 취소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무죄니까 면허 취소도 무효야. 그래서 소급표가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 무효가 된 거야. 아예 없었던 일이 된 거야. 과거부터 다 무효야 이거는. 그래서 면허 취소 원인 자체가 무죄로 밝혀지면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다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 원상회복이야. 그러니까 무면허가 아니지. 이렇게 소급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소급효. 과거로 다시 소급해가지고 다 무효가 된다. 무죄를 2번 받으신 거예요. 네. 보도침범도 사실 뭐 간단합니다.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유소 진입 중 사고가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판례들을 다 뒤져봤더니 12대 중과실 유죄, 이것도 유죄받은 사고입니다. 대전의 한 주유소, 인도랑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유소 입출구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판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유소 출입하다가 난 사고더라고요. 상황이 뭐냐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버스가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가로질러서 우회전하죠. 대부분 보도랑 연결되죠. 이게 주유소면은 보도의 중간에 약간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들 이제 이게 보도야라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도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보행자까지 살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도로 횡단해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의 안전 확인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진입하다가 지나가는 이 점점점 사람하고 꽝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12대 중과실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 급발진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인도를 침범해야만 이 12대 중과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이 보도 침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주유소 진입 사고도 많고 또 요즘에 주차장 진입로하고 인도하고 연결된 도로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빠져나올 때 들어갈 때 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도 침범 의외로 사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 침범은 가장 많은 게 주유소였다. 두 번째 많은 게 건물, 주차장, 출입로였다. 그 외에는 오히려 뭐 급발진을 해가지고 인도를 넘어가는 사고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입로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블랙박스 보셔서 인도랑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 드디어 10번째 왔습니다. 개문발차라고 많이 하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사례도 여러분들 이제 막 버스에서 많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9월 15일 날 선고한 사례고요. 여러분, 이거는 1심, 2심, 3심 어느 판결일까요? 힌트. 고단, 고합은 1심입니다. 그럼 노는 몇 심일까요? 그렇죠. 항소심 2심입니다. 2심. 86세 고령의 피해자가 버스 뒷문으로 하차를 하셨답니다. 피해자가 한 발은 도로에 딛고 나머지 한 발은 아직 버스 계단 위에 있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고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요. 버스 기사님이 문을 닫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짐이 문에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대퇴골골절. 이거 엄청 심한 거예요. 10주간의 상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경찰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검찰도 헷갈리고 판사들도 견해가 달려요. 이 사건은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는 유죄가 된. 이거 봐. 판사들도 견해가 다 달려요. 하차 완료의 정의는 승객이 도로상에 두 발을 모두 딛고, 두 발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발을 모두 딛고 완전하게 서는 것까지가 하차다. 완전히 하차하고 다치면 개문발차. 승객 보호가 아니야. 승객이 아니야. 이미 하차했어. 근데 의무 위반은 뭐냐면 승객이 균형을 잡기 전에 문을 닫아서 짐이 걸리거나 신체 일부 충격받아 넘어져서 필요조치, 추락 방지 의무의 필요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발을 모두 딛고 완전히 내려가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럼 반대로 뭐야? 완전히 내린 다음에 넘어졌어. 그러면 물론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민사적인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의 개문발차는 아닐 수 있다. 승객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발 다 내리고 나면은 이미 하차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분은
뭐예요? 한 발은 도로에 디뎠고 한 발은 아직 버스에 있는 상태로 넘어진 겁니다. 이분은 승객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승객이었던 거고요. 두 발이 모두 내려간 상태에서 넘어지면 형사사건에서 보호받는 승객은 아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몸의 한쪽이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추락한 거야? 아니면 다 내려가서 넘어진 거야? 그건 추락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 발과 두 발의 차이? 한 발이 버스에 있는 상태에서 추락했냐? 아니면 두 발 다 내려가고 혼자 넘어졌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포인트 체킹해놨죠. 두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라. 한 발이 땅에 닿았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것도 오늘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으로 3분 정도 연락이 오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으로. 근데 이거 진짜 실형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까? TV에서는 뭐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실형 산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흔하지 않을 수 있죠. 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누구를 쳤냐가 중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정법상 가중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갈려지는데 스컬존에서 아무나 쳤다고 다 가중처벌 받는 건 아니에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쳐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자, 이분은요 이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례네요. 야, 이분은 바로 정식 기소돼가지고 21년 10월 7일에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 광진구 내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네요. 야, 이분은 많이 잘못했을 것 같아 봐도요. 중과실까지 또 3개, 3관왕, 1관왕 신호 위반,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 하셨고요. 2관왕 속도 위반, 3관왕 스쿨존. 야, 이분은 뭐 다 하셨네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이를 충격을 해서 쇄골골절 특가법 적용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가법이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다 특가법 적용되지 않아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다쳤을 때 적용이 됩니다.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특가법 꼬린 되신 거죠. 초범이었네요. 양형 사유까지 친절하게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알겠어. 네 사정 다 알겠어. 그럼 뭐 음주운전 무면허는 아니었어. 알겠어. 그런데 스쿨존 하나, 신호 위반 둘, 속도 위반 3, 합의도 안 돼서 4.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죠, 이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너무했잖아. 맞죠? 8월밖에 안 나왔네. 법정 구속 됐네요. 법정 구속. 1심에서 법정 구속 됐습니다. 물론 이건 1심에서 법정 구속 됐고요. 2심 사례를 전 봤거든요. 2심에서는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서 집행유예 받고 출소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요즘 그거 아세요? 구속돼 있다가 집행유예 딱 선고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딱 나오면 그날 바로 출소돼요. 그날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1심에서는 법정 구속 됐으니까 2심 선고까지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살고 계시다가 항소심 선고날 집행유예 받고 그날 바로 출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개월 정도는 실제로 실형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분들 이제 구속됐으니까 구속 피고인의 가족분들이 이제 엄청 합의를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합의가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나오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운전자 보험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고죠. 운전자 보험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도 판결문에 이것까지는 안 나와서 이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없지 않았을까요? 있었다면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하셨겠죠. 근데 이분은 1심에서 합의를 못했고 그래서 구속이 되셨고 항소심에서 구속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결국은 나오기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판매했던 운전자 보험 이분 만약에 운전자 보험 있으셨으면은 구속 아예 안 되셨을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합의가 최고예요. 형사사건에서는요 합의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도 합의 안 되면 구속될 수 있고요. 좀 큰 사고고 예를 들어 뭐 사람 사망했어도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은 구속 안 될 수 있고요. 극명한 차이는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 합의는 뭡니까? 돈이죠. 이 돈 어디서 나온다고? 운전자 보험. 여러분도 운전자 보험 판 거 정말 누군가 인생을 많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화물 고정장치 위반. 이게 법조문에서도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이번엔 천안입니다. 천안 사건이고요. 21년 9월 9일 날 선고한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2021 고단 994 사건 번호네요. 고단 몇 심일까요? 몇 심? 이거는 몇 심? 이거는 어디 판결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사건 부호만 보시면 이제는 뭐 몇 심인지 바로 아시네 이제. 이건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본인들이 제일 위험에 처해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아무렇지 않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 사고의 주인공도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자시고요. 대형 철제 HB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HBM을 적재하고 주행 중에 커브길을 돌던 중에 결속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반대편 차량을 덮쳤대. 그래서 법원 당연히 판단하죠.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견고하게 묶어야 할 의무 있다. 또 인과관계도 있다. 화물 고정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이 사고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쏟아져가지고
찔러가지고 반대편 수용체를 덮쳤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제 기준에선 살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네요. 이분 뭐 합의 받겠죠. 합의 없이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고는 합의를 봐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모르시냐면요. 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정지 위반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낙하물 사고가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세요. 근데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계시냐면 작은 거 걸렸을 때는 사고가 간단히 나고 별로 뒷차가 별로 안 다쳐요. 그래서 뭐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밟고 뭐 뒷차가 살짝 박고 뭐 중심 잃고 그냥 뭐 중앙분리대 박아서 살짝 다쳤어. 이거 다 12대 중과실이고 다 형사합의 보셔야 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이 사고는 사망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형 사고에 노출돼 있다. 대형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노출돼 있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운전자 보험 없이 달리는 거는 살인행위고 진짜 언제든 구속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거 아셔야 돼요. 영업력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손해율이 한 번 발생하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영업용은 뭐든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운전자 보험에서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긴급전화 번호는 119 아니다 112 아니다. 교통사고 긴급전화는 9335 9393이고요. 다음 강의도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과감하게 카톡으로 한번 좀 이런 사례 한번 강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컨텐츠로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제안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